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현 CR 인턴교육연구소의 양윤석입니다. 오늘은 함석권 선생님이 쓰신 들사람 얼에 나오는 들사람이여 오라라는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랑이 담배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석권 선생님은 호랑이 담배를 평화의 담배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의 신화에서 비로소 나온 것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자식들이 너무 파가 갈라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천지지은 신이 평화의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이제 평화의 담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 담배를요. 그 연기를 보고 모든 족속이 모여들자 너희는 다 한배 새끼니 싸움 말라. 가서 이 담배를 서로 피고 평화로 살아라 했다는 것이다. 그럼 평화의 담배라면 함덕헌 선생님은 이제라도 빨아도 좋다라고 이 책에 써놓고 계십니다. 이 술과 담배는 향락 문화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정치인의 야합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치 문화는 이제 옛날에 뭐 눈사람 문화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었죠. 술과 담배랑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얼굴이라는 것은 취함, 기운 빠짐, 간사, 음험, 신경질, 비겁 뭐 이런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함덕헌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제 가서라도 정치가 술, 담배 아니 먹는 입으로 되는 날이 오지 않는 한 세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취해서 마비돼서 한때 잊어서도 될 일이 아니고 똑똑한 정신, 심각한 생각, 기도하는 마음만으로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뭐 취하고 그 순간적인 그 자기가 정치인들이 타락한 거에 대한 그 순간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은 그 본질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담배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도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담배를 15갑을 줬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틀에 한 갑 꼴이죠. 저는 잘 담배를 안 폈습니다. 그때는 뭐 한강이 그때는 제일 좋았어요. 제일 뭐 다른 담배들은 되게 뭐 써가지고 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물대에 놔뒀습니다. 그러면 다른 고참들이 또 그걸 훔쳐가요. 그럼 저는 그냥 또 다음에 또 다른 담배를 놔둬요. 그럼 또 훔쳐가고. 그러다가 이제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88 담배나 그때 하나 뭐 사와 한 값씩 주면은 이제 그거나 피고 그게 제일 고급 담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화의 담배를 피워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맞서는 두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는 함덕헌 선생님은 이 책에서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의 맞섬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그럴이라는 그래서 문명인으로 여기서 설정을 했고 디오게네스는 이제 들사람 야인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누굽니까? 그 진짜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리엔트와 옥시던트 즉 동양의 뭐 페르시아 문명과 바빌로니아 문명까지 막 진출하고 인도까지도 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서양에 이제 뭐 서양은 이제 옥시던트라는 것은 뭐 그리스까지 터키 그리스 뭐 이 정도를 다 휩쓸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헬레니즘을 평정할 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죠. 그 정도로 대단히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컸죠. 굉장한 문명인이다.
근데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인간의 아첨하고 의식적인 제도의 환멸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인간 사회를 떠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와도 뭐 모른다고 그러고 그림자 지니까 비키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었죠. 알렉산더는 내심 자기를 알아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왜? 자기가 천하의 제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대립으로 이제 묘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근데 누가 한 수 더 위냐? 참에서 있음이 나오지만 있는 것이 참도 아니요 있던 것이 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에서 있음, 즉 문명, 드러남이 나오지만 있는 것이, 즉 문명, 드러나 있는 것이 참도 아니요 있던 것이, 즉 드러냈던 것이 참이 아니다.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바탈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적 목적, 그것이 참이라는 거죠. 최종에 해야 될 것, 그게 궁극적인 것, 그것이 정말 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이 시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는 여기서는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신화가 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종이 시를 낳는다. 즉 현실이 신화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있던 일이 아니죠. 있던 일이 아니고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신화를 잃어버린 20세기 문명은 참혹한 병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이상입니다. 이상. 신화는 본질이에요. 어떠한 형이사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화는 있던 일이 아니고 있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일이라는 거는 문명의 기틀이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하나다라는 거야. 하나. 어떤 하나요? 사람과 하나님과 만물이 서로 통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화는 사람인과 하나님과 만물이 하나 통했다. 천지인이 하나로 통했다. 그게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문명은 그 지혜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참혹한 병신이라는 거예요. 신화를 잃어버린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던 에덴 동산 이야기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이 선과 악을 참 아는 지혜를 얻고야 말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화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만물이 서로 통했다는 것, 그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천지인이 삼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여기서 두 그룹의 대립으로 나눴습니다. 신화, 있을 것,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들사람, 그리고 디오게네스로 이제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함석헌 선생님은 처음 시, 그는 21세기 문명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뭐요? 있어야 할 것을요. 신화를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문명인을 알렉산더라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의 대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타락하면 전설이 되고 전설이 타락하면 사라는 건 이제 역사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관청에서 기록한 기록물 이런 거를 사라고 했죠. 사가 되고 사회가 타락해 사건이 된다. 사건이 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기에는 문명인의 세상 같지만 사실은 들사람, 야인,
야인, 비인, 뭐 외인이라고 불리는 들사람이 있음으로 되어 간다는 말이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씨알이 되겠죠. 그것을 주장하자는 것이 이들 신화, 전설에 끊이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이유다. 그러니까 신화, 전설이 끊이지 않고 이어 내려오는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들사람이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그거를 얘기하고자 그 신화와 전설이 끊이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역사에도 이 두 인종의 대립이 있고, 그러니까 문명인데 들사람의 대립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 틀림없이 다 임금을 높이고 신이라고까지 하면서도 그 뒷면의 정신의 세계에선 늘 그 위에 그러니까 왕관 없는 왕 위에 앉혀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존재, 신성한 어떠한 신화적 인물을 항상 왕 위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의 역사에도.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뭐예요? 인작이라 그래서 사람이 주는 자귀죠. 사람이 주는 직위 벼슬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얻는 벼슬은 천작이라는 거예요. 천작. 그러니까 왕이라는 인작이 있지만은 인작 위에 천작, 즉 어떤 초월적 존재나 신화적 존재를 항상 세워왔다라는 거죠.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지금도 뭐 일본이나 뭐 영국 같은 데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상징적인 존재로 둠으로써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면 왕이 이제 어떤 초월적 존재로 감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신화를 버리지 않고 계속 계승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럴과 바탈이라는 이제 소제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칼 마르크스는 계급 싸움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이제 계급 투쟁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있는 놈, 없는 놈, 다스리는 놈, 다스림 받는 놈이 대립되어 싸우는 동안에 변증론적, 즉 묻건이 대답하게 하는 식으로 번져 나간다는 것이다. 역사를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는 동안에 자꾸 부정됨에 의하여 차차 높아진다고 보는 것은 옳은 생각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잘못 본 점이 있다. 역사는 묻고 대답함이지만 계급 사이의 문답은 아니다. 또 계급이란 말은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있고 없음, 누름 눌림의 관계가 아니다. 또다시 있고 없음, 누름 눌림이라 해도 좋으나 그것이 경제,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겉에 나타나는 것은 그거지만 그것은 속에 보다 깊은 것이 있어서 나오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의 싸움으로만 알아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놈, 있는 놈, 뭐 다스리는 놈, 다스림 받는 놈이 대립돼서 싸운 동안에 이제 발전해 나간다. 뭐 이렇게 이제 계급투쟁론을 하고 있지만은 함덕 선생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립이라는 거예요? 본질과 물질, 정신과 물질, 어떤 본질과 생성, 뭐 이런 거에 싸움, 하나님과 인간의 대립,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역사는 진화해 오고 발전해 온 것이지 계급 투쟁으로 인해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누르고 뭐 그렇게 다 뭐 좋다 이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은 속에 보다 본질적인 것, 본질과 생성이라는 듀얼리즘의 철학적 문제,
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종교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 깊은 거기도 종교적 문제나 철학적 문제에서 나오는 현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복권 선생님은. 그러니까 말씀은 구경이 뭡니까? 최후의 목적, 궁극의 완전함이죠. 궁극의 끝입니다. 궁극의 끝. 구경에 있어서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탈에 맞서며 영과 영 사이의 문답이다. 구경을 따져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다. 정신과 물질의 대화라 할 수도 있고 전체와 개인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유물 변증법이라 해서 과학적이라고 했지만 그야말로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함덕헌 선생님은. 그러니까 역사는 영과 영의 문답이고 어미양과 새끼양에 있어서 문답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이라는 건 뜻이죠. 뜻과 뜻의 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양한테 이제 어미양이 새끼양한테 어미양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양이 새끼양을 사랑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문답이라는 거죠. 그런 문답이 성립되는 거지. 뭐 누가 누르는 자 지배자 피지배자 이르는 게서는 문답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변증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그런 아주 마이크로한 그러한 변증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스케일이 하나님과 인간의 문답 정도는 돼야지만이 철학적 본질과 행동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서는 해야지만이 뭐 발전을 논할 수 있는 거지. 뭐 누르고 뭐 눌림 달라고 집에 피지집에 이런 사삼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르는 사람에 무슨 그런 종교적 가르침이 있습니까? 철학적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건 새로운 걸 생성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르크스의 유물 번식법이 뭡니까? 어떤 차이에서 의해서 대립이 생깁니다. 그 대립은 충동에 의해서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질과 양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이라는 것은 다른 현상이나 뭐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삶의 질, 뭐 이런 거죠. 뭐 그런데 양은 뭐 수나 뭐 크기, 속도, 정도 뭐 등으로 표시되는 사물의 특징이겠죠. 근데 양적 변화가 쌓여서 일정한 한도에 도달해야지만이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에 의해서만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약을 통해서만 낡은 사물도 새 것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비약을 통해서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많은 그 양적인 거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요. 양적으로 그런 양적인 문을 계속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양적인 적으로 풍요로워야지만이 자기의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삶의 질이라든가 자기의 이제 계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자기의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진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속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양적인 것이 쌓여야 되는데 이 양적인 게 이게 없다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더 많은 것을 뭐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 뭐 자본이 축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는 생산 수단이 없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와 가진 자의
차이는 뭐냐 하는 거 생산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라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더 부익부하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빈익빈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충동이라는 거예요. 비약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걸 뭐 생각하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혁명. 그것에 의해서만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없는 자 피지배자라 그럴까? 뭐 어떤 빈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절대와 상대의 말씀이다. 하늘과 백성의 문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말씀을 뜻을 찾는 것,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누가 누르려고 하는 뭐 지배하려고 하는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그런 유물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이 있고 반이 있으면 합쳐져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해서 새로운 거 하나 생성해 나가는 거예요. 뜻을 찾자는 거예요. 치열한 토론을 위해서 테시스, 안티테시스가 있으면 새로운 태제를 만들어 보자는 게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의미를 또 찾는 거고 거기 또 반대했으면 또 새로운 테시스를 찾고 그러면서 계속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인 건데 이건 뭐 누가 지배자 비비자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간다. 이거는 이제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답이 일어난다는 것은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히 배에는 형상을 물을 필요는 없겠죠. 숨은 것, 뜻은 숨은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뜯어 보아야 안다는 거예요. 현상을 뜯어 보아야 문답을 통해서 현상을 뜯어 보아야 뜻을 찾을 거 아닙니까? 뜻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을 뜯어 제끼면 뜻의 샘이 저절로 솟아나오고 피어나오고 자라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뜻엔 처음과 나중이 없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을 지어낼 수 있다. 그것이 삶이요 숨이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 어리라는 거는 갈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맞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라고 그러지만은 하나에서 일과 다의 문제, 다에서 일을 찾고 하나에서 다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 아래, 선, 악, 고음, 미움 그것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이 근본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역사요, 문명이요, 철학이요, 종교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정신적 산물이란 요 이성의 당돌한 등불이 바탈의 동굴 속을 더듬어 보자고 애를 쓰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는 소리가 항상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꾸 바탈 나오죠? 이건 이제 다성 유영모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타고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개념이죠. 그러므로 그 하는 소리가 항상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마 모르긴 하거니와 바탈이 두 얼굴이 아니고 이성의 저의 눈이 두 알이 돼서 모든 것이 이원, 지금 듀얼리즘, 두 개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맞섬으로 된다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적이라는 거예요. 반대 없이 생각할 수도 없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도 뭐 저번에 정과 신 말씀드렸죠. 신과 정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성도 보면은 이제 이성 오브 이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이성을 통제하는 어떤 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신화적인 것과 들사람, 그러니까 문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신화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것이 이제 정이다, 미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떤 초월적인 것, 이성에도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맞섬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몸도 맞섬으로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몸도 뭐 팔과 다리, 팔도 두 개죠, 두 개. 다리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입, 입과 항문으로 되어 있죠. 들어가고 나오죠. 그렇듯이 인생과 역사는 대립에 있고, 구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후의 동착점, 그러니까 정신의 하나됨, 그 정신 그 최후의 이제 도달해야 될 지점은 하나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목적, 궁극의 완전함은 하나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문화사 위에서 말하면 문과 야, 바탈은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타고난 본성, 유영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앙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탈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과 야의 관계, 그럴 문과 그럴과 들야는 즉 그럴과 바탈의 관계는 문과 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문명인과 들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문인과 야인의 문답이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문명인과 들사람의 주고받음이요 싸움이다. 그럴 주장하느냐 바탈을 주장하느냐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문이, 그림. 그러니까 금을 이리저리 그려놓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비단에다가 금을 이렇게 딱딱딱딱 그려놓는 게 이제 뭐 문이라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바탈에 있어서 그럴 아니고는 모르는 바탈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탈이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라 하지만은 바탈에 의해서 그럴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서로의 어떠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랄까요? 그것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림을 왜 그리나? 그림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리나? 그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 그 얼굴을 그려본다. 그래 그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그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운 사람. 그림을 그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우면 그 감정을 나타내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글이라는 거예요. 노래, 시, 편지, 글 이런 것들은 그리워하기 위해 발달된 것이라는 거예요. 노래, 시, 편지, 글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다 시도 바치고 편지도 보내고 글도 쓰고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시, 편지, 글이라는 것은 보고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에요. 보고 좋으려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그렇죠. 보고 뭐 좋은 느낌을 갖지 않으려고 이런 걸 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글이라는 건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글을 쓰죠. 그래서 자아 실현이 되어 나온 것이 글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천체를 통해 나오면 천문, 땅의 것을 통해 나오면 지문, 사람 자기의 일을 통해 나오면 인문. 그러나 무엇을 알았는지 결국 안 것은 자기요, 드러낸 것은 제 속에 있는 어리다. 자기의 실현이란 곧 참의 실현이다. 내가 곧 부처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인문이라고 나오죠. 우리 인문학 재미없잖아요. 돈도 안 되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자기 일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것이 인문이라는 거예요. 인문. 그러니까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제 속에 있는 그게 인문이라는 거예요. 인문. 그러기 때문에 야는 이제 문의에 대한 바탈이라는 거죠. 문의는 뭐라 했습니까? 그럴 문이라고 그랬죠. 그런 문자. 그 문에 대한 바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 사람은 문명에 대한 바탈이라는 거예요. 문명인에 대한 바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많이 사는 곳이 읍이죠. 읍.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게 읍입니다. 근데 도읍이라고 할 때 도는 이제 나라 임금이 사는 곳이죠. 아주 도읍지에 살지 이제 뭐 읍면 뭐 이런 데는 이제 안 살죠. 사람은 좀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수도 뭐 서울 같은 데서 임금이 살겠죠. 임금이 뭐 저 시골 읍내 같은 데서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모여 사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씨알들하고 구별돼서 산다는 거예요. 읍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거 우리 씨알들이 민중이 사는 곳이고 도는 이제 임금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는 그 도 밖에 나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다, 시골, 농촌입니다. 그러니까 야인, 들사람은 시골 사람, 두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인, 그 봉건 시대에서 이제 천자, 제후, 대보사, 서인, 그래서 서인이 야인이라고 그랬죠. 비인이라고도 한다고. 외인,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인은 또 벼슬 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 야당할 때 야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면서 이제 천자, 제후, 대부, 사까지는 다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벼슬하지 않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 공직이 없는 사람은 다 야인입니다. 우리들은 다 야인이고 비인이고 외인이에요. 예. 야는 그렇듯 본래 문에 대한 바탈을 가리키는 말이건만 문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바탕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서 야비, 야심, 야만, 조야하는 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은 현실이라는 거죠. 문화의 명이나 화는 그 뜻을 표시하는 말이다. 바탈, 곧 실이, 참이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며 됨이다. 그러니까 문명, 그럴은 그 바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문화, 바탈을 현실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바탈을. 그러니까 들사람을 문명인으로 변화시키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명. 들사람을 문화인으로 바꾸는 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명. 그러니까 문은 그것을 내 처지에 따라 내 힘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죠. 리얼라이즈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처지에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문이라는 거예요. 내 처지를. 서양의 컬처도 그렇다는 거죠. 컬처. 길들이다. 재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에부터 사냥질을 하며 왔다 갔다 하며 살던 것을 버리고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며 짐승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하던 때부터 이른바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므로 하는 말일 것이다. 길들이다, 재배하다가요, 컬처는 문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속에 있는 그러니까 짐승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한다는 거는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바탈을 점점 드러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발달을 시킴으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을 또 드러낸다는 것이죠. 모여 사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그것을 알맞춰 고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풍속, 법, 규칙, 제도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민 정치다라는 것이죠. 시민, 즉 시빌, 그리고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정착 생활을 안 하고 뭐 사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곡식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짐승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합니다. 경작을 하기 시작하고 짐승을 이제 가두어서 기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바탈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이제 뭐 교육이 상업도 되고 무역이 시작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바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문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풍속, 법, 규칙, 제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문명이라는 것이죠. 시빌라이제이션 그런 법과 규칙, 제도 속에서 사는 것을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명은 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복헌 선생님은요. 왜? 사람은 나르시스이기 때문에 이라는 것이죠. 나르시스가 뭡니까? 자기가 한 일에 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얼굴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제 자기가 계속 잘나 보이고 이제 거기에 도취돼 버리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예요. 자기를 살아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유아의 성향. 이게 나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의 문명도 죄 속에서 난 원인 때문에 망하지 않는 문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언제나 다름없이 똑같이 문명으로 인하여 정신이 약해지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의 문명이 일어났던 것들도 이제 자기 문명이 제일이다고 하고 그렇게 된 나르시시즘이랄까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박살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문명을 이제 굉장히 도취해 있다가 이제 그 문명은 이제 다른 문명에 의해서 이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란 것이죠. 그럴 때면 반드시 소수의 들사람이 나타나서 썩어져가는 백성을 책망하여 마음속에 잃어버린 이성을 도로 찾도록 부르짖는다. 그 말을 들으면 살아났고 아니 들으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소수의 들사람 즉 야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르시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 살고 그 외침을 외면하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 장자는 이제 무의자연을 외치는 사람들이죠. 그건 뭐예요? 주나라에 와서 고대 소박함을 잃고 춘추 전국 시대에 온즉 춘추 전국 시대는 뭡니까?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합쳐진 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죠. 그러니까 춘추 시대는 주 왕조가 도읍을 옮긴 때로부터 진나라 여기서 뭐 진시황 할 때 진나라가 아니고 이제 다른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대부 한위조 삼씨가 제후로 독립할 때 이때를 이제 춘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도읍을 낙양으로 옮길 때로부터 진나라의 대부 한위조 삼씨가 제후로 독립한 때까지를 이제 춘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시대는 진시황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BC 221년까지의 시기, 이 시기를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춘추 전국 그거 둘을 합친 게 춘추 전국 시대인데 주왕조가 이제 로양으로 즉 낙양으로 천도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 그러죠. 낙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시대는 서주 시대,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를 동주 시대라고 불렀죠. 이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춘추 전국시대에 온즉 점점 더 세상은 제주와 꽤만 숭상하고 형식적인 제도의 폐해가 심했다. 그러므로 그 풍속을 고치려고 외친 것이 그들의 문명주의에 반대하는 노자 장자의 무의자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하면 뭐예요? 그리스의 옛날 칙칙한 정신이 없어지고 궤변만 늘어놓으려 할 때 불쑥 차고 일어나는 것이 소크라테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피스트들은 뭐 이제 광장에 주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소피스트들 아니었습니까? 소피스트가 뭡니까? 궤변론자들이었죠. 그 말은 많이 막 하면서 이제 하는데 뭐 진짜 쓸말 없는 뭐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말하죠. 소피스트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그건 뭐예요? 나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니들이 그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네가 모르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야인의 가장 좋은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부터가 야인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교육의 털을 잡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문명 속에서 40년을 자란 모세 이것만 그것으로 민족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알자 그는 시내산에서 문하인의 떼를 벗기고 명상 가운데 바타를 찾아내기에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완전히 들사람이 된 후 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집트 문명에 맞섰으며 거기서 민족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또 예수를 꼽죠. 예수는 순수한 야인 또 들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된 것을 당시에 먼저 있던 문화를 배웠다는 데보다 능히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와 전면적으로 겨뤄 싸워온 데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공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들사람이여 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함석권 선생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들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함석권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실 때 그랬지만은 지금도 들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해독을 가장 심히 받고 있는 나라다. 그 원인은 우리가 급속한 남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본래 문명은 제 손으로 나아야 하는 것이다. 문명은 뭡니까? 지식과 기술이죠. 바탈. 그 바탈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어떤 정신적 어떤 측면? 뭐 이게 이제 바탈이겠죠. 이게 이제 유영모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탈이 없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만 있어요. 왜? 기술, 지식이란 정신이 능히 그것을 자유로 쓸 만큼 발달한 후에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정신이 서기 전에 기술 문명이 먼저 들어오면 그 사회의 자치적인 통일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망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기술 지식은 우리의 정신이 발달해서 자유를 쓸 만큼 발달한 후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의 문명을 즉 남의 지식과 기술을 급작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문명의 해를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달리는 차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때 함덕헌 선생님은 누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차에 브레이크를 밟는 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다 죽더라도 휩쓰는 이 물결을 막으려 홀몸으로 나서는 야인 들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물결을 막을 지금 우리나라엔 영리한
약은 문화인만 있고 어리석은 들 사람이 없어서 이 꼴이라는 겁니다. 들 사람은 다른 것 아니고 스스로 제 살을 찢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문화를 모릅니다. 들 사람은 문화를 모릅니다. 체면을 아니 돌아봅니다. 기술을 모릅니다. 수단을 모릅니다. 인사를 모릅니다. 그는 자연의 사람이요, 기운의 사람이요, 직관의 사람이요, 시의 사람이요, 독립독행의 사람이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듣지 않는 사람, 다만 한 가지 천지에 사무치는 어뢰 소리를 들으려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사람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싸움이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건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정신이라는 겁니다. 힘이 없고 생각이 안이 나고 지식이 떨어지고 꾀가 모자라는 것은 정신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우주의 근본되는 절대의 정신과 그 바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로만 하면 거기에 무한한 능력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명인의 잘못은 분명히 믿는 나머지 근본 정신을 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믿는데 뭘 믿어요? 지식과 기술만을 믿어요. 그리고 근본 정신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이제 문명인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명, 더구나 마음이 연구해내지 못하고 남이 하는 것 받아들이는 문명은 분명히 혼의 힘을 해친다. 생명의 법칙은 스스로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자고 병들어 줄어져 있는 혼을 깨워 일으켜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봐도 우리의 종교도 없고 뭐 우리의 그러니까 사상이라 그럴까? 우리의 뭐 어리라 그럴까요?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기 이전에 지금 서양으로부터 발전된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로부터 받아들인 지식과 기술 속에는 그들의 정신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을 함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혼란한 시기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누군가 예수라나 부처 같은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서 딱 정신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바탈과 그럴 정신과 물질이 함께 성장하면서 균형 잡힌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